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뒤 숨진 의심 사망자가 30명대로 늘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일정 시간이 지나 숨졌다는 신고를 종합한 수치인데요. 최근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경찰이 모든 사망 신고에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면서 이 수치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첫 사망 사례였던 인천의 고등학생은 부검 결과 죽음과 백신 사이 관련이 없었습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입니다. 나흘 전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부산의 86살 여성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던 이 여성은 지난 19일 치료차 방문한 대구의 병원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평소에 보던 거 같이 똑같이 돌아다니시고 하다가 1시에 주무시는 모습을 봤다고요. 이번 주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왔다. 서울 양천구에서도 73살 남성이 무려 독감 백신 접종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역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조금 신장 혈액 투석도 하시던 분이고 당뇨, 혈압이 있으셨고요. 무료 접종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는 어제 25명에 이어 오늘 11명이 추가돼 36명이 숨지기 전 백신을 맞았습니다. 사망자 중 32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 통계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백신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과 관련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한 건 존재했습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의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첫 사례인 인천 17살 고등학생도 사망 원인은 백신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망이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인천의 70대 남성 사망자도 사망 원인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 작년 기준 70대 이상 사망자는 하루 560여 명이었는데 절반은 이미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질병사로 분류될 죽음이 백신과 관련된 사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상관관계를 파악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에 당분간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괜찮다 하고 지자체는 멈추라 하고 일선 병원과 환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마포구의 한 이비인후과. 독감 백신을 맞으러 오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거의 한 10분의 1 줄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약해놓은 환자도 취소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중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반면 관내 보건소로부터 접종 보류를 권고받은 서울 영등포구의 병원들은 접종을 중단한 곳이 많았습니다. 일단 접종을 중지해놨어요. 많이 혼란스럽죠. 그 원장님도 겁이 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환자분 서질 죽고 하니까. 제주와 대전 등의 70여 개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요즘은 사고가 많아서 저희가 종료 마감했어요. 그래서 접종을 안 해요. 저희 병원은. 경북 포항시와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내 병원에 일주일간 접종 연기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접종에 따른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위험 요인이 있다면 우선 당분간은 좀 자제해달라. 일선 의료 현장에 혼란이 잇따르면서 특히 고령층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못 가요. 정부에서 발표를 딱 해줘야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당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백신 접종 중단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사실 정부가 오늘 아침부터 긴급하게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계속할지 아니면 문제가 된 백신의 접종을 중단시킬지를 주고 지금 이 시간까지 격론을 벌였습니다. 조금 전에 결론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박선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원래는 7시 정도면은 정부가 회의 결과를 정리를 해서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했는데 결정이 조금 전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오늘 오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연 데 이어서 오후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는데요. 의사협회에 이어서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유보를 결정하는 지자체들이 늘면서 고민이 깊어져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겁니다. 당초 6시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 회의가 끝나지 않아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일단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추가적인 분석 자료 검토를 위해서 내일 오전 회의를 다시 하고 향후 접종 계획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중단시키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논의를 계속할 거라는 건데 만약에 중단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요. 이후에 일단은 사망자가 2명 나온 그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은 접종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2명씩 나온 제조 번호가 같은 백신에 대해서는 접종 중단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제조 번호가 같은 백신을 맞은 사망자가 나오면 해당 제품의 접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접종 중단이 예상되는 백신은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제품명과 제조 번호가 같은 백신 4가지입니다. 녹십자의 GC플루 쿼드리 밸런트와 LG화학의 플루 플러스 테트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 플루 4가, 제품명으로는 이렇게 3가지고요. 스카이셀 플루 4가는 제조 번호가 다른 2개 제품이 해당됩니다. 자, 추가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중단 결정이 아니라면은 어쨌든 추가 논의를 통해서라도 아니다. 백신과 죽음은 관련이 없다. 접종은 예정대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런 결정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개 아까 말씀드린 그 백신들에 대해서는 중단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백신에 대한 높은 부담감이긴 하지만 아직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접종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훨씬 클 수 있어서 고민이 깊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 독감까지 유행할 경우엔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또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명의 사망자가 공통적으로 맞은 4가지 제조 번호의 백신도 접종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백신 제조 공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특정 제품의 같은 제조 번호에서 사망자가 연이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23명만 모이면 그중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는 된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독감 백신의 제조 번호가 202개로 추정되는 만큼 같은 제조 번호의 백신을 맞은 2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건 이런 확률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내일까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발언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인식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많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이 화제가 됐지만 여느 조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부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검찰총장은 위로부터는 통제받지 않고 아래로 지휘만 하는 자리로 인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특히 주목하는 발언은 그의 부인과 장모 관련 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됐다면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하는 이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 현직 검찰총장이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선제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사실상의 수사 지휘에 대체 어느 검사가 근거 있다고 항명하듯 밝혀내겠냐는 겁니다. 검찰주의자로 표장된 윤석열 총장 고유의 내로남불의 문제점을 강현섭 기자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대검 국정감사 도중 법무부는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비위 은폐와 야당 정치인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감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남부에서는 지금 라임에 관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지금 박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많이 있고요. 법무부는 그러나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처럼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진행된 전례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처럼 피감기관의 대표로 국감에 나섰지만 윤 총장은 각종 비판과 의혹에 정면 돌파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측근을 둘러싼 쟁점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연루 정황이 드러나 일부 재판에까지 넘어간 장모와 아내 관련 의혹.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의 반대를 무릅쓴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측근을 비호했다는 비판엔 공격적으로 맞섰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검찰 수사를 받는 언론사의 사주들과 만난 게 부적절하지 않냐는 지적도 윤 총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 사주들,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 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 과거에는 많이 만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많은 검사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총장님은 내가 만났는데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난 공개 안 한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일까요? 아니 그 당시에 뭐 관련 사건이 있고 지금 거론되는 분이 사건 관계자라는 뭐가 있습니까? 빈말 사과라도 받아보겠다는 시도가 오히려 안쓰러워 보입니다.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유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오래 생각할 일입니까? 왜 웃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국정감사가 거의 끝날 즈음 윤석열 총장이 퇴임 이후 행보를 두고 묘한 말을 던졌습니다.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 말을 두고 그가 정치권에 진출할 거라는 해석이 파다합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선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선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이라며 이런 말을 덧붙인 겁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이른바 검찰 정치를 해왔다고 평가하는 여당은 사실상의 정치 참여 선언으로 해석하며 냉소 섞인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데요. 쭉 얘기 들어보면 우리 총장님이 저 국민의당 의원님들하고 되게 호흡이 잘 맞으세요. 실제로 윤 총장은 어제 국정감사 도중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을 언급하면서 제 식구라는 표현을 써 은연중에 속내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그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뉘앙스 변화에 주목하면서도 겉으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분들의 순수성이나 이런 것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예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변변한 대권 주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잠재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게 딜레마입니다. 실제로 야권 인사인 홍준표 의원은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로 운운하는 건 아무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검찰청 앞길에는 윤 총장을 2년 뒤 청와대로 보내자며 보수단체들이 보낸 같은 모양의 화환 수백 개가 대거 몰렸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 접대를 하고 명절 떡값을 줬다는 전현직 수사관 일부의 신원을 검찰이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중에 현직 수사관 한 명을 최근 비수사 부서로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한 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첫 입장문에서 라임 사건 관련 전직 수사관 A씨에게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2차례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A씨와 현직 수사관 3명에게 추석 떡값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지급했고 그 다음 달인 10월에는 라임 미공개 사건 무마용으로 2억 원, 2달 뒤엔 수원 여객 사건 무마를 위해 5천만 원을 추가로 A씨에게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폭로의 진상을 조사 중인 검찰 수사팀은 이들 중 전직 수사관 A씨와 서울 남부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 B씨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현직 검사 상대 로비를 주선한 걸로 지목된 이주영 변호사와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고 2년 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검찰 입문 동기에 같은 고향 출신인 현직 수사관 B씨는 최근 비수사부서로 전보돼 사실상 업무 배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재직 시절 A씨는 특수수사부서에서 B씨는 주요 금융범죄 수사에서 각각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김봉현 전 회장의 이틀 전 두 번째 입장문에 등장하는 도주에 도움을 준 검찰 관계자가 이들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이주영 변호사를 통해 김 전 회장과 연결됐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라임 사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사임한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의 후임에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하루 만에 전보 발령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엄마 찬스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나 전 의원의 아들이 일저자인 포스터 발표를 공동 저자인 대학원 신입생이 대신하게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대학원생이 알고 보니까 부당 저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당 저자를 끼워 넣었는데 서울대 교수 2명이 책임이 있다는 결론까지 나왔는데 정작 서울대나 나 전 의원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택배 노동자 아들이 이런 걸 요청했을 때 서울대가 지원을 과연 하겠습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이 이걸 하시겠습니까?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던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엄마 찬스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나경원 씨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오늘 또 여론전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1저자라는 나경원 씨의 고교생 아들 대신 대리 발표를 한 서울대 대학원생 논란도 그중 하나입니다. 나 씨는 발표를 맡았던 대학원 신입생이 공동 저자였던 만큼 발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총장도 거들었던 내용입니다. 포스터의 경우에는 그 저자 중에 한 명이 발표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대리 발표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무자격 저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라 저자가 될 정도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저자 표시라는 결론입니다. 밀라노행 출장비 300여만 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지급한 연구비였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엄마의 부탁으로 연구실을 내준 것도 모자라 자격이 없는 걸로 조사된 인물이 대리 발표까지 해주는데 국비를 쓴 셈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학회죠. 부당저자라고 판단을 했으면 한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이건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문제죠. 밀라노 출장자 결정은 나경원 씨 아들 연구의 책임자도 아니었던 서울의대 김모 교수가 주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실험실을 열어주고 다수의 교수와 대학원생들까지 거들었던
한 고등학생의 연구. 여기에 스스로 조사를 벌여 부당 저자로 결론을 내고도 여전히 공동 저자라고 인정한 서울대 총장까지 조력자로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는 155명 늘어서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42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인데 특히 경기 지역에서만 98명, 1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나왔습니다.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 건물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입원 중이던 80대 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환자와 직원 등 34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90대 노인은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건물에 대해 코호트,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렸고 인근 요양시설까지 면회를 금지했습니다. 진접과 운암흑 소재에 있는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을 2단계로 상향 조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기 광주의 SRC 재활병원에서도 18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환자가 120명을 넘어섰고 안양 노인보호시설과 군포 남천병원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요양시설이 많은 경기 지역에서 98명이 추가되면서 오늘 전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5명을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세 번째 세 자릿수이자 지난 9월 11일 이후 42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자 방역당국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확진자가 속출하는 요양시설에 면회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고 고령이라는 특성이 있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또 다른 취약시설인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거리두기 1단계로 방역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미국 대선을 12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문제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이 벌어졌는데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첫 등장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없이 연단에 올랐고 바이든 후보는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가 카메라 앞에서 벗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바이든은 다시 마스크를 꺼내들고 트럼프를 겨냥했습니다. If we just wore these masks, the president's own advisors have told him, we could save 100,000 lives. 트럼프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중국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It will go away, and as I say, we're rounding the turn, we're rounding the corner. It's going away. 대북 정책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고 그 덕분에 전쟁도 없었다고 자랑하자 바이든 후보는 북한은 끌어안으면서 정작 동맹엔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깡패라고 불렀습니다.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다만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은 1차 때보다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각자 2분간 정견을 발표할 때 상대방이 끼어들지 못하게 음소거 장치를 도입한 게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듯 했고 종이에 뭔가를 적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국의 한 선거 전문 웹사이트에 따르면 경합주 10곳 가운데 텍사스와 오하이오를 제외한 8개 지역에서 바이든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간의 격차가 5%포인트가 채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아직 승자를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론의 흐름보다는 어느 쪽 지지자가 더 많이 투표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어른이 없는 사이 음식을 하려다 화상을 입고 며칠 전 짧은 생을 마감한 인천 형제의 동생이 오늘 마지막 등교를 했습니다.
2학년 친구들이 학교 담장에 리본을 달아서 배웅을 해줬고 이웃 주민들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가지 못하던 사이 사고를 당한 인천 형제의 초등학교에선 다시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체육 시간이 한창인 운동장 뒤편으로 2학년 동생을 추모하는 리본이 가득 걸렸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교직원 학생들 마음 모아서 하는 친구야 사랑해라는 문구 밑에 아이들은 각자의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한때 의식을 되찾기도 했던 동생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화재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 20일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운구차에 실려 마지막 등교를 했습니다. 작은 애는 1학년 때 좀 오고 2학년 때 코로나 때문에 너만 좋죠.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본 동생은 인천의 한 추모공원에 잠들었습니다. 화재로 그을렸던 형제의 집은 이제 말끔히 수리됐습니다. 많이 아프지. 얼마 아프냐 그 애들 생각해 보니까. 형제가 늘 킥보드와 함께 들르던 편의점의 주인도 동생을 애도했습니다. 둘째가 죽었다면서 그때 듣고 나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는 말 듣고 많이 놀랐어요.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온정의 손길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지역의 복지재단에 2억여 원, 병원 측에 5천여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병원과 재단 측은 형의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 후원금 사용처를 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외대부고의 교직원 한 명이 미국판 수학능력시험 SAT 시험지를 사진 찍어서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시험지는 강남의 학원 강사한테 유출됐고 이 강사는 학부모들한테 거액을 주고 팔았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외대부고. 국내 SAT 시험장 중 한 곳이었지만 이젠 제외됐습니다. 다음 달 7일 이곳에서 예정됐던 시험이 취소됐습니다. 시험이 취소됐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은 이 학교에서 SAT 시험지를 관리하던 교직원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교직원 사무실을 이달 초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교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외대학 진학 업무를 맡았던 이 직원은 미국에서 배달된 SAT 시험지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브로커 등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가 아닌 국내 시험장이 SAT 유출의 통로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직원은 지금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씨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들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봐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 직원을 통해 유출된 시험지는 브로커와 강남의 유명 강사 등을 거쳐 학부모 수십 명에게 건너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학부모들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수천만 원을 내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SAT 유출 사건이 적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처벌을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학부모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오늘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 정치권에 구명운동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압력을 느꼈고 유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걸로 감찰을 정리하자는 조국 수석의 뜻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재직 시절 직속 부하이자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두 피고인이 증인대에 오늘 매번 적극적으로 소감을 밝혔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유독 말을 아꼈습니다. 부동료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제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시작부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위한 이른바 구명운동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찰을 하자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라고 생각해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자료도 내지 않아 감찰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감찰 종료 절차에 관해 정해져 있는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감찰 종료 규정이 없는 건 맞지만 유 전 부시장의 소속 기관이었던 금융위에 구체적 비위 사실이나 근거 자료를 보내지 않고 전화로 통보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이른바 구명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조사받는 사람이 억울해하니 억울해하는 사람 의견도 들어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김 의원의 연락으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사안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전 장관은 증언에 대해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늦은 시간 여성 혼자 운전하다 이런 섬찟한 범죄도 당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괴한이 차로 달려들어서 막아 세우더니 막무가내로 차문을 열려고 하는 건데요. 외지고 컴컴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밤 12시쯤 경기 부천의 한 사거리. 30대 여성 운전자가 혼자 운전하던 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로 접어든 순간 차로 한가운데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차를 막아서더니 점점 차량 앞으로 다가옵니다. 차를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 다가오자 겁을 먹은 운전자는 천천히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었네. 근데 칠까봐 옆으로 가면은 나한테 막 뛰어들 것 같은 거야. 잠시 멈춰선 이 남성. 어슬렁거리며 걷더니 갑자기 빠르게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날까봐 운전자가 후진을 멈추자 운전석 옆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문을 항상 환기 때문에 조금 열어놓는데 그 틈으로 손을 넣은 거예요. 만약에 문이 열렸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운전자는 창문에서 남성의 손이 빠지는 순간 도망쳤습니다. 피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대요.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일단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해 순찰차가 출동했지만 이 남성이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20, 30대로 보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올해 초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던 한 유명 의류업체에서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한 여성 팀장이 소속 팀원의 몸을 수시로 만지고 성희롱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정작 가해자는 가벼운 징계만 받았고 견디다 못한 피해자만 퇴사를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가복과 레깅스 등을 제작 판매하는 의류업체 안다르. 연 매출 7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디자인팀에서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디자인팀 소속이었던 A씨는 당시 여성 팀장이 몸을 만지고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작 중인 옷을 시범 착용하는 피팅 모델 업무를 할 때 수시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가슴을 들여다본다던가 바지 지퍼를 내려서 팬티랑 들여본다던가 티셔츠를 입으면 가슴을 쓸어내리고요. 바지를 입으면 엉덩이를 쓸어내려요. 단둘이 있을 때든 여러 사람들 앞에서든 팀장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입고 피팅을 보는 와중에 사람들 앞에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들춰서 가슴을 들여다봤어요. 팀장에게 불쾌감을 표현하면 오히려 성희롱 발언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뭐 너는 내가 만지는데 느끼냐고 그런 식으로 비아냥대니까. 팀장은 회사 측의 조사에서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측은 2차례 조사를 벌여 성추행은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성희롱 발언만 인정했습니다. 팀장에게는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회사는 피해자에게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일체의 사안에 대해 결론이 나기 전에
제3자에게 발설하면 민형 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라고 한 겁니다. 제가 왜 고소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이에 대해 해당 팀장은 업무에 필요한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서면을 통해 징계는 외부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약서를 쓰게 한 건 외부의 조사 사실이 알려져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측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경찰 고소와 함께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참고인과 CCTV 등을 조사한 경찰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음악 축제들이 취소가 되거나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이 됐죠. 지금 경기도 고양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가 화면에 펼쳐지고 가수 정동아 씨가 무대에 섰습니다. 2년 전 남북 정상이 만나 결실을 맺은 평양 공동선언을 기념해 열린 오늘 DMZ 콘서트에는 송가인, 마마무, 몬스타엑스, 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가수들이 함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규모 음악축제. 한동안 만날 수 없었던 스타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에 관객들은 일찌감치 설레는 마음으로 입장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일정한 어떤 부분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현장에 오면은 그 현장의 음량부터 해갖고 다 다르잖아요. 안전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마스크를 쓰고 발열 체크와 모바일 문진표 작성에 이어 전신 소독까지 거쳤고 관람객의 이동도 제한됐습니다. 콘서트장에는 이렇게 관람용 텐트 250개 동이 2m 간격을 두고 설치돼 있습니다. 취식은 금지됐고 물도 가져온 곳만 마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자취를 감춘 올해 대중음악계는 몇몇 특정 가수들을 제외하곤 예술 활동은 물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음악계가 음원보다는 사실 공연 쪽으로의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가지고요. 업계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고요. 라이브의 감동과 안전한 방역, 두 가지를 모두 잡은 모범 사례들이 쌓여 하루빨리 대면 공연이 활성화되기를 대중음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이달 초 귀국했던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자가격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빅리그에 발만 담갔다면서 내년엔 더 당당해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은채 기자입니다. 성공적인 첫 시즌을 마치고 귀국했던 김광현. 할 말은 많은데 자가격리 끝난 다음에 인터뷰. 2주 격리를 마치고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건 빅리그 첫 승입니다. 첫 승을 거두고 나서가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내 꿈이었던 걸 이뤘다라는 게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얼굴이 상기된 채 세이브를 올리고 선발 데뷔 전에 훈련용 모자를 쓰고 나오는 등 좌충우돌했던 자신을 돌아보면 웃음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이렇게 내가 바보 같지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해요. 3승 1세이브에 평균 자책점 1.62로 신인왕 후보로까지 언급된 김광현. 운이 따랐다는 평가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운도 실력이다 생각해요. 나중에 운이 없을 때 실력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죠. 올스타 출신 선수들과 함께 뛰고 번역 최고 포수 몰리나와도 호흡을 맞춰봤지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전용기를 한번 타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원정 갈 때 전용기를 못 탔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연습에 불과했다는 김광현. 내년엔 더 제대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사실 올해는 발만 담가보는 시즌이었지 않나. 운이 조금 안 따른 경기는 실력으로, 그리고 실력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 운으로 엮여져 가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MBC 뉴스 전은채입니다. 19살 최연소 외국인 선수 KB손해보험의 케이타가 데뷔전에서 40점을 폭격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세리머니도 흥폭발이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경기 북부나 북쪽으로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찬 공기가 더 깊숙이 들어오고 복사냉각까지 더해져서요.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도 체감온도가 영하권까지 낮아지겠는데요. 그래도 반짝 머물다 가는 추위여서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는 점차 온화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세먼지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일단 이번 주말 동안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 지방에서는 내일까지 너울로 인한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춘천 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물러가고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고농도 스모그가 몰려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부가 마라톤 회의 끝에 독감 백신과 사망 사이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접종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다만 내일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